이 중에 정상인 사람이 있을까요? 화를 내다 못해 불이 되어버린 여자, 나비를 먹는 여자를 보고 결국 자신도 나비를 먹게 된 남자, 직장 동료를 장롱에 가두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남자. 오늘은 퍼니 사이코 픽션 이 책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이 책은 7편의 이상하고 기괴한 단편소설들이 실려 있어요. 각 단편이 쓰여져 있고 그 뒤에 편집자의 해설이 함께 있어요. 이 책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등장해요. 그래서 허니 사이코 픽션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등장인물들을 보고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병든 사람은 누굴까? 이제부터 이 7개의 글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정렬이에요. 이 정렬이라는 글은요, 연애를 하는 두 남녀가 나와요. 근데 여자 쪽은 엄청난 정열을 요구해요. 나한테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불같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감정들을 요구하고요. 남자는 감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거의 없는 남자와 정열적인 여자, 이 둘이 연애를 하면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국 여자가 참다 이렇게 막 화를 내다 못해서 불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불타서 없어져서 사라져버려요. 좀 황당하긴 한데 이상하게 슬프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온도차가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유독 이 책의 남자가 너무 막 무덤덤하고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글을 읽고 내가 이 타인에게 원하는 사랑이 결국 상대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식성이라는 글이 나와요. 제가 가장 이상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한 건 식성이었어요. 한 가족이 있어요. 한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언니랑 여동생이 있고요. 엄마 아빠도 있어요. 언니가 육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서도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고 막 야채로 된 건 다 뱉어내고 우유만 먹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끊고 자기가 절에 들어가겠다고, 출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중간에 왜 그러는지 이유는 나오거든요. 좀 찝찝한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지 글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첫 번째 글도 사실 엄청 이해되는 글은 아니었고 두 번째 글도 이해되는 글은 아니었는데, 이게 꼭 그래서 편집자님의 해석이 있어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글이에요. 해석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변하는 것이 언니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일까? 근데 이거는 이 해석을 듣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글 속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유를 서술하고 있지만 계속 변화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게 기억에 남는 챕터였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변화가 이 책에서만큼 드라마틱하지 않고 조금 천천히 일어나서 눈치채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세 번째 챕터, 나비가 나와요. 나비라는 글인데요. 이 작품은 조금 기괴하면서도 잔잔하고 아름다웠어요.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보초를 서는 초병이 있어요. 이 초병이 어느 날 그 담벼락 밑에서 나비를 먹는 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가고 이 나비를 먹는 여자를 본 이후부터 이 초병이 막 이상한 것들을 꿈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날 휴가를 갔다가 나비를 먹고 죽어버려요. 되게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이 글도 해석을 보고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나비를 변화의 상징이라고 많이들 쓰잖아요.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됐다가 우아에서 다시 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비를 변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변화를 거쳐서 결국 나비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변화에 삼켜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설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이해를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슬픈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계속 쉽지 않은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로 다시 넘어가요. 이게 다 짧은 단편들로 되어 있어서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는데 계속 기분이 묘하고 찝찝한 글들이긴 합니다. 네 번째 글은 이제 마녀 물고기라는 단편이에요.
솔직히 가장 불편했던 작품이었어요. 왜냐면 먹장어에게 물린 뒤에 환각이랑 망상에 빠지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환각과 망상이 좀 성적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내가 읽어야 하나 되게 찝찝한 기분으로 읽었어요. 이 남자의 그 환각과 그 망상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각인 거지? 라는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단편의 저의 생각은 그냥 좀 찝찝한 글이었다. 그리고 5번째 글인데요. 제 취향에 가장 부합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단편의 주인공은요, 어떤 남자예요. 이 남자는요, 직장 동료를 장롱에 가둬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동료를 장롱에 가두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주인공이 그 장롱에 가뒀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질 않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인공은 어려서 장롱에 있으면 되게 편한 느낌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롱에 직장 동료를 가둔 것이 왜 잘못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고 나서는 그지, 나도 가끔 세상에서 숨고 싶고 어떤 일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었나? 그리고 저는 약간 어릴 때 책상을 이제 이불로 가리고 공간이 생기면 그 밑에 숨어있는 게 편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건가? 조금 공감이 가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주인공은 이 병원 안에서도 이렇게 숨는 걸 잘 하거든요. 어딘가에 막 잘 숨어요. 근데 어쨌든 여긴 정신병원이고 통제돼야 하는 곳이잖아요. 막 글이 이어지다가 결국에 주인공이 사방이 막힌 공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글이 끝이 나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공감은 가고 쓸쓸한 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설에서는 이 변화를 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글이라고 해석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남자가 죽은 그 공간 자체도 틀을 깨고 나가지 못해서 그 안에서 안주한 사람? 이런 걸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구나. 안을 깊은 뜻으로 보고 이 책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걸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숨고 싶은 건 인간의 오래된 불안이고 찾아내고 싶은 건 인간의 오래된 강박이다. 이 문장이 좀 공감이 됐어요. 불안하면 너무너무 막 다 두고 도망가고 싶지만 근데 또 우리는 누가 숨어있다고 하면 또 막 찾아내가지고 막 격려해주고 싶고 막 들춰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델러웨이의 창이라는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 마지막은요, 제일 잔잔하지만 진짜 있을 법한 일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헷갈렸던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죽고 나서 전설이 된 사진작가 델러웨이가 있어요. 글의 주인공은요, 취미로 사진을 찍는 한 남자인데요. 이 남자가 좀 외곽에 있는 집에 살아요. 그래서 집을 다 쓰진 않고 잘 안 쓰는 2층을 새를 놓게 된 거예요. 새를 놨는데 어느 청년이 이제 입주를 한 거죠. 이 청년이 입주하고 나서 이제 주인한테 이 델러웨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델러웨이를 알게 되거든요. 델러웨이가 죽고 나서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진 속에 어떤 다른 형상을 숨겨놓는 거예요. 되게 일상적인 정물인데 그 안에 막 반란군 부부의 막 마지막 식탁이 그려져 있다거나 이런 형상을 숨겨놓은 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찾아서 유명해졌는데 이 델러웨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과정이 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물건이 유명해진다는 것 자체가 사소한 계기로 일어날 수 있지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해주는 단편이었거든요. 이게 단편이지만 반전이 있었어요. 델러웨이가 사실은 2층에 새 들어온 세입자였던 거예요. 이 2층 세입자가 거짓으로 자신의 다른 자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해설에서 이 델러웨이를 모두가 함께 만든 거짓이라고 해석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요즘 시대랑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지만 내가 아닌 이런 게 우린 많잖아요. 온라인상의 나도 그렇고요. 뭐 회사 속에서도 나도 그렇고 온전한 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특히 그 SNS 속의 나를 떠올려 봤는데 분명 내가 만든 모습인데 그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만을 믿고 또 나도 그 이미지처럼 살려고 아니면 이미지처럼 보여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책 속에 그 2층의 세입자와
델러웨이도 그런 존재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단편을 덮었어요. 이 퍼니 사이코 픽션이 7개의 단편들을 정리해보자면요, 분명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이상한 건 등장인물들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욕망이 있고, 이게 남들이 보면 이상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퍼니 사이코 픽션이 그 이상한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 책은 박혜진 평론가의 해설까지 읽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소설집이에요. 도저히 해설을 읽지 않고는 그냥 저만의 느낌으로, 저만의 이제 느낌을 간직할 수는 있지만 작가가 전해주고자 했던 깊은 의미의 해석은 사실 잘 안 됐거든요. 7편의 소설 중에 사실 저는 장롱 속에 사람을 가둔 상자 속으로 사라진 사나이가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떤 단편이 제일 기억에 남으실지 궁금해져요. 혹시 읽으실 분이 계시다면,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뵐게요.